충청북도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을 벗어난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이어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규 기자. 네, 천상규입니다. 네, 충북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이번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해온 농가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농림부는 오늘 오전 11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이 농장의 주인이 침 흘림과 수포 등 구제역이 의심되는 한우 한 마리를 발견해 충주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이 한우 농가는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로부터 50 내지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농장의 구제역 의심 한우는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인 감염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고는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 이외에서 신고된 첫 의심 사례입니다. 농림부는 현재 해당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도 이 농장의 한우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두 개 농장의 소 35마리도 예방 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확산된 게 맞다면 방역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현재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농림부와 해당 지자체 등 방역 당국은 첫 발생 지역인 경기도 안성과 가까운 충북 충주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행여나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았나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경기도와 인근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광역시도에 오늘 중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설 명절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도 높은 만큼 이들 광역시도의 소, 돼지 농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긴급 백신 접종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현재 안성시와 인접한 이천, 용인, 평택 등 6개 시군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이계호 농림부 장관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구제역 상황 점검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귀성객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대비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국민이 우선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구제역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축산업 허가 취소와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중단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천상규입니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생산과 투자가 함께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이라는 거죠? 네, 지난해 12월 통계 결과인데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0.6% 하락했습니다. 11월에 0.7% 하락한 데 이어서 두 달째 감소한 겁니다. 지수 하락에는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4.5%나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 생산도 전달보다 5.9% 줄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0.4% 줄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2.4%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0.8% 늘어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를 통틀어서 설비 투자가 전년보다 4.2% 줄었습니다. 한 해 설비 투자가 4%대로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체 전산업 생산도 전년보다 1% 증가했는데 1% 증가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부진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째 하락했고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내려갔습니다. 두 지수의 동반 하락이 7달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도 경기가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에 계속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임금을 반 이하로 줄여서 일자리를 2배 이상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서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식을 갖고 합작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짓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투자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나현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결국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한자리에 모여서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날인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수익을 얻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주의 합작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것은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합의안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하고 오늘 현대차와 광주시 사이에 최종 합의를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합의가 될 뻔하다가 막판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노조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그 독소 조항, 어떻게 조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협의 과정에서 딱 한 가지 조항을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현대차는 조기 경영 안정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협상이 깨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다시 만났고 추가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신설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노동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 보완을 해낸 겁니다. 네, 저희 지역 노동계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현대차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오늘 간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 적폐 1호로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협약식에도 방문해서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이어 광주본부도 오전에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서 광주형 일자리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되면서 현대차는 새로운 경형 SUV, 소형보다 작은 경형 SUV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장에 위탁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어서 과제가 적지는 않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광주시가 신설하는 독립법인의 2대 주주로 참여합니다. 공장 경영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주주로서 제품 위탁 생산과 경영진 인선 등에 관여할 전망입니다. 광주 공장에서는 1000cc 미만의 새로운 경형 SUV가 연간 10만 대 규모로 생산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수익성을 이유로 지난 2002년 아토스를 끝으로 경차에서 손을 뗐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 경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 투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가 임금 하향 평준화와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단협 유예기간과 노사상생협의회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와 위탁 생산하는 건 처음인 만큼 운영 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 초기 사업 논의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부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도 연간 10만 대 규모의 소형 SUV가 생산될 예정인데 그 여파로 광주 공장 경영 SUV가 충분히 팔릴지도 의문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들, 시장 경쟁 부분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도 좀 불확실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는 소형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관건이 결국 되겠죠. 이에 따라 광주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현대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는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얼마 전 해체된 고등학교 여자축구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감독이 선수 눈을 겨냥해서 비비탄 총을 쏘고 늦은 밤 안마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자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1분이라도 답이 늦으면 죽고 싶냐는 폭언이 뒤따릅니다. 계단 청소를 시끄럽게 했다. 운전하는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수시로 생활관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강요하고 부모님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진짜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진짜 그러려고도 했었고 학교에서 자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저는 워낙 높게 나와가지고 학교 멘토 선생님이 저한테 있었어요. 지난해 8월까지 한 고교 여자축구부를 지휘했던 A 감독. 유능한 여성 감독으로 꼽히지만 선수들과 학부모는 폭언과 갑질의 화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밌다며 눈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는 감독의 모습은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거나 그러면 비비탄 재밌다면서 애들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총 쏘고. 선수들은 수업에 훈련까지 힘든 하루를 마치고도 맘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감독에게 불려가 안마를 해주는 건 일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자기가 체했다고 감독님께서 체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들은 사람이 먼저 가요. 거의 4-5명씩 와서 안마하고 거의 2시간 동안은 잠도 못 자고. A 감독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알탄 그거 애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로 같이 장난치면서 쏘고 그랬던 건데 제가 병원에 체해서 간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좀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정말 좀 두드릴 사람 시간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두드려달라 그러면 애들이 와서 두드려준 것뿐이거든요. 피해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자, 이 문제의 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의 복지 카드와 장학금에도 손을 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축구부에서 뛴 19살 정소희 양.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책 구입을 위한 복지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감독이 정량의 카드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다고 애들 좀 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저를 무슨 책 사고 싶다, 막 자격증 그거 책 사고 싶다, 막 이렇게 계속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30만 원치 넘게 사줬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수에게 나온 장학금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장학금 1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떼서 축구부 운영비로 내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회비 안 된 애들 막 채워주고 그러겠대요. 그래서 행정실에 낸다고 50만 뽑아달라 했는데 저 그걸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좀 한참 뒤에. 근데 그걸 저 이름으로 넣어야 했었는데 자기가 기부했다고 이렇게 낸 거예요. 감독은 형편이 어려운 또 다른 학생을 돕기 위해서였고 학교 관계자들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회비가 못 내는 애가 있었는데 저 50만 원을 걔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장님도 알고 계셨고 해서.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약간의 스폰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본인이 학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뭐 넣겠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들은 거지 발전기금을 학생들 돈을 모아서 저희 학교에 낸 건 전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학생 저 학생 얼마씩 돈을 내서 뭐 팀비를 운영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여기에 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싫다,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맨날 얼굴 보면 막 놀래면서 그냥 게임 안 뛰겼어요. 네 해준 게 뭐냐고. 애들 많은 데서 밥 먹고 있는데 막 너는 사고 터서 애 낳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감독은 성희롱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아동보호법과 학대,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에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첫 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댓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이 재판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법 적폐청산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군요. 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왜곡 판결 관련 대응과 사법농단 제도 개혁 등 2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모순점을 알리는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대책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30여 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도정 공백이 생겨서 송구하다면서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지사와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 관련 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고 도정 위주 대화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법관 탄핵을 포함해 적폐 세력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드루킹 측의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구차한 변명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당장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특검 활동에 대해서 무수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에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대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어제 김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크게 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작업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입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먼저 댓글 조작과 관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받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봤습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회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1심 판결은 완전히 유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 주요 근거였는데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킹크랩과 네이버 등의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서 나온 메시지가 결정타였습니다. 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의 비밀 대화방을 갑자기 삭제한 점도 댓글 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김 지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죠. 네,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적어 변호인단에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주장에 의존했다며 진실을 외면한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하며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직접 언급하기도 한 재판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담당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기인 중앙지법 형사 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로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대법원장 비서실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법원의 엘리트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8년의 실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 지사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당장 경남지사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김 지사 측이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일반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지사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빈자리는 당분간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으로 메워집니다. 다만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있는 김 지사가 옥중 결재를 하는 식으로 조정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이 나오기까지 검경 수사에 이어 논란 속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의혹 제기부터 어제 실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김경수 지사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에 연루된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한 조작이었다는 야당 주장이 끊이질 않자 정치권은 특검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확보하고 댓글 조작용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찾으며 김경수 지사 흔적 찾기에 나섭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에 실패했고 기간 연장마저 포기하며 용두삼이라는 비판 속에 수사를 마칩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번번이 어긋나며 일부에선 무죄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거래였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힌 김 지사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2심 역시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김 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을 중심으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의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조직 차원에서 취업 자리를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12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서 일하며 민간 기업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안녕 못하지. 반갑습니다. 각 기관, 단체, 학생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몸 건강하고 우리들 운동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순덕이 형, 일본 앞에 한국 아트로 싸우다가 따라가 케이크대로 잘 가요. 오늘이나 기쁜 소식을 듣고 올까 하고 나갔죠. 그래? 한 번도 못 듣고 오는데. 오늘도 발언은 안 하시죠, 두 분 다? 조금 여행도 하시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 안 되었는데 내가 어떤 좋은 걸 본더라도 웃음이 나오겠나. 안 좋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더 깊게 남겨 있어요. 결국은 할머니에게 일상의 웃음을 선물해드리지 못했구나.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날 한 분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머니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내 이름은 이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얼굴을 대중 앞에 내밀 수 없는 분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1372차 수요 시위 오늘날까지 일본은 사죄도 배상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뜻에 언제나 함께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23분 생존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 일본 정부가 반성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여전히 시간이 소요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가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 우리 편이구나. 위드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거.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거. 그까지 위안부 1회 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얼버무리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세상에 만약에 태어났다 하면 좋은 남편만 내가 아들 자식들 놓고 부모 모시고 평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 소망이라. 내 소망은 그런데 그래 되겠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이사장 선출이 효력이 없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판단했습니다. 또 이사장이 회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법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의 여러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0년 이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2015년 정관을 전면 개정해 법인을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이덕선 이사장 선출 역시 승인받지 않은 임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를 지명했고 이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돼 이사회는 물론 이사장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임의 정관을 폐기하고 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회 육성비 6,900만 원을 일부 지회장들에게 입금했다가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덕선 이사장 등을 공금 유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은 1인당 한 해 100여만 원 정도인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만 연간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취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현행 정관은 대의원 총회를 거친 적법한 것이지만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정보당국이 북한을 비롯한 대외정책 평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다는 등의 일각의 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내세우며 북미 관계는 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이룰 적절한 기회라며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말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전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끔찍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북한 관련 언급의 재탕인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날 정보당국의 회의론을 정면 반박한 말로 읽힙니다. North Korea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 철군 등에 대한 정보 수장들의 평가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북한을 비롯한 대외정책 평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는 지적에 맞서 외교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세부 조율을 위해 다음 주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야의 의구심을 차단하며 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미국 무대에 진출합니다. 대전 시티즌은 미국 축구 메이저리그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황인범 선수의 이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밴쿠버가 황 선수의 향후 유럽 무대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상규 씨와 경찰의 주장, 그리고 버닝썬 클럽 쪽과 김상규 씨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을 3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행의 발단이 된 순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클럽 측은 김상규 씨가 다른 손님과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시비가 붙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가 저항하자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성추행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숨었는데 바로 그때 클럽 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2명의 여성은 김상규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CCTV 영상 등의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째 쟁점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상규 씨는 클럽 관계자에게 당한 폭행보다 경찰에게 받은 폭행이 더 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자라고 했고 제가 갈비뼈가 지금 아까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이거 수갑 좀 풀어달라. 금 간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통증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근데 올라타가지고 제 왼쪽 갈비뼈를 그 사람 오른쪽 손으로 쥐고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발버둥을 쳤어요. 뒷수갑을 찬 채로. 살려주세요라 했어요. 경찰 측은 술에 취해 저항하는 김 씨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이 블랙박스 영상이 잘리거나 편집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찰 측은 블랙박스 전용 뷰어로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 문제가 없고 또 잘린 부분도 경찰차에 설치된 CCTV 제품이 시동을 걸면 대략 1분 정도 뒤부터 녹화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구대 안에서의 상황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게 계속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고 경찰 측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어떤 경찰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서 뭐 머리를 잡고 뭐 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자신이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안면을 다쳤다. 근데 이제 클럽에서 와가지고 그 장의사라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 얼굴 때린 적이 없다. 근데 왔더니 얼굴에 지금 피가 나고 있더라. 이건 뭐냐 그랬더니 그럼 김 씨는 그 경찰에서 때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밝힌 그런 내용은 사실은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관계는 지구대의 CCTV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찰이 지구대 안에 있는 4개의 CCTV 중 1개만 공개한 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개는 작동을 안 했고 나머지 1개는 사건 장면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쟁점은 김상규 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클럽 측의 유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 씨는 폭행을 당했음에도 자신만 연행이 된 점, 경찰의 이후 대응 등을 보면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때린 사람 안 잡아도 돼요?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그 사람 클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클럽에 있죠? 아세요? 제가 길에서 맞고 제가 끌려나왔어요. 왜 내가 혼나는데? 특히 클럽과 관련해서 한 여성이 버닝썬에서 머리를 잡혀 끌려 나오는 별도의 영상이 공개되고 또 전직 클럽 직원이 마약 신고로 경찰이 클럽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어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체포부터 연행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청원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진위 확인을 위해서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연 경찰의 조사로 이런 의혹들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발표 때마다 들어가던 점진적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정책 문구도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aditional case for rate increases is to protect the economy from risks that arise when rates are too low for too long, particularly the risk of too high inflation. Over the past few months, that risk appears to have diminished. 연준은 또 이번 발표에서 점진적인 추가금리 인상이란 금리 정책 문구도 뺐습니다. 금리 인상을 거듭해온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올해도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American economy will grow at a solid pace in 2019, although likely slower than the very strong pace of 2018. We believe that our current policy stance is appropriate at this time.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공격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연준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3월 1일까지로 휴전 시한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타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워낙 큰데다 멍완저우 하웨이 부회장 기소건까지 겹쳐 표정이 더 무겁습니다. 협상의 1차 의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수지 개선입니다. 미국은 현재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의 25%, 2천억 달러어치의 10% 관세를 물리고 있고 중국도 1,1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은 2천억 달러어치에 물리는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휴전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미국이 기술 도둑질로 비난해온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협상 참여자인 문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막을 장치가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의 미래 전략인 기술 굴기의 성공 여부와 직결돼 치열한 의견 대립이 예상됩니다. 무역 전쟁을 먼저 일으킨 미국 역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가의 피해가 커 미국도 협상 성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큰데다 타결의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국내 정세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이번 협상에서 속 시원한 타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어제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덮치면서 대대적인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미세먼지 사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덮친 방콕시의 스카이라인이 온통 뿌연 먼지로 뒤덮여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학교에선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하나 둘씩 교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낮 정오를 기해 방콕시 관할학교 전체에 대해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학생들이 서둘러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대상 학교는 모두 437곳입니다. 방콕 당국은 시내 39개 지역이 대기 오염 관리지대로 선포될 만큼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져 학생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เขามาดีข่าวได้ข่าวก็เลยรีบมารับเลยเพราะเขาไม่ดีอยู่แล้วไงก็ต้องพ่นจมูกแล้วก็ต้องกินยาแก้ไออะไรอย่างนี้อยู่เลยค่ะ ก็หาย
ใจไม่ออกครับหายใจติดๆขัดๆครับแล้วก็บางทีตาบวมผื่นขึ้นอะไรพวกนี้ครับ 당국은 주말에 상황을 다시 점검한 뒤 휴교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ให้ปิดจมูกครับก็ไม่ให้ออกนอกบ้านครับนอกโรงเรียนก็ไม่ให้ออกครับ 태국 총리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카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계절적 요인에다 바람까지 불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초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물대포와 물폭탄, 인공 강우까지 동원하며 대기질 개선에 안간힘을 쏟아온 방콕 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뾰족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 신문과 방송 보도를 비교 분석해서 정치적인 함의를 찾아보는 더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순간에 이슈로 부상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는 쏟아지는 보도를 어떻게 가려봐야 하는지도 전문가들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은경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택광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한 보도 주제와 키워드 살펴보죠. 네, 양승태 구속 언론 보도. 키워드 설명은 조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네네. 키워드는 총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이름, 그리고 구속과 사법농단, 그다음 블랙리스트 건에 촉발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탄희 판사의 이름까지 해서 총 5개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예, 이탄희 판사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건을 이끌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내부의 내부 고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그 연구회를 자체로 조직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판사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던 모임 내부에 있었죠. 그게 참여하던 분이었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 이 사법농단의 어떤 그 진실을 밝힌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구속된 뒤에 보수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죠 지금. 예,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공격을 받고 본인은 또 사표를 내고 사표를 냈죠. 자, 이 양 전 대법원장 관련 보도 신문 보도량 어땠습니까?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량이나 내용이 좀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저희가 5가지 종합 일간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조선중앙동화 중에서 중앙일보가 13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이 또 155건으로 중앙일보보다 많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맥락은 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향신문이 지금 제일 보도량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추측으로는 경향신문 독자층들이 굉장히 젊은 구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구독자들의 관심 사항이 아무래도 이 사안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사안과 관련된 정의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인다는 게 지금까지 통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독자의 성향과 이 보도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사안은 정의에 관련된 사안이고 정의라는 그런 주제보다 민감한 독자층을 겨냥한 것이었다. 분석하시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거기에 좀 더 덧붙인다면 다음에 보이시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요. 경향신문이 사실 보도가 중앙일보보다 많았는데 많았던 시기를 보게 되면 23일 첫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막대 그래프인가요? 네네, 가장 많았던 기간에 있어서 경향신문이 도드라지게 많이 보였고요. 후반부로 가면서는 오늘 어제 있었던 이 김 도지사에 대한 사건과 맞물리면서 보수와 진보 언론까지 분량이 많았는데요. 사실 23일에서의 분량들을 보게 되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법농단이 이제서야 좀 해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꼭 저는 젊은층이나 진보층뿐만 아니라 실제 다양한 심층 보도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되고 이끌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일일 보도량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24일, 25일, 26일 되면서 점차 감소를 하다가
마지막에 1월 30일에 보도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제죠. 예, 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들이 드러나고 이제 그 판결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보도량들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어제는 왜 많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이 났으니까 났던 것 같아요. 등장했던 것 같고. 아, 김경수 네, 지사에 김경수 대한 지사와 판결이 관련돼서도 나와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거기에 관련돼서 더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가 이제 이 보도되고 양상을 보면은 자꾸 이제 김경수 지사의 어떤 판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지금 양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신문들이 비교해서.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0일 날 예. 이 뜻하지 않은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터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예. 언론 보도로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끌게 된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인터넷 게시판이나 또는 여러 SNS 상에서 언론 보도를 연결시켜서 토론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예. 특성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도를 많이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문 보도 전반적으로 볼 때요. 네네. 특징들을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신문 보도의 특징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정권에서 대표됐던 네. 그리고 헌정 초유에 있었던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대석TV라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도를 자제하는 태도가 보수 신문에서 많이 보일 수 있었고요. 보수에서는요. 네네. 네. 반면에 진보 신문에서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 사실과 맥락과 내용들을 짚어가는 모습으로 대결 구도가 보였습니다. 예. 네. 민원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신문 보도를 했던데 어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언론에 대한 모니터를 꾸준히 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대표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있어서 지적했던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기사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즉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조선일보 일면에서조차 사라져버린 전 대법관이 헌정 초유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던 뉴스가 사라졌고 네. 12면에 가서야 아주 작은 보도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잠깐만요. 그것- 지금 민원연이 모니터링해서 정리해 놓은 지금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1월 24일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이제 확정된 이후고 네. 그때 발행된 그 주요 조간 신문에는 대부분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실이 일면에 등장을 네,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큼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당일에 종합일간지와 혹은 그 안에 있었던 사설 칼럼 내용에 있어서도 예. 조선일보만 빼고는 경향, 동아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사설이나 칼럼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오히려 다루지 않거나 무보도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다루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아까 잠깐 네. 언급됐던 이탄희 판사와 관련된 네. 그 단체 거기에 대한 공격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주 재밌게도 이제 이 네. 투업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네. 칼럼에 이 사법 권력에 대한 인권법 연구의 자진 해체야라는 제목으로요. 네. 최은규 칼럼이 실렸죠. 조선일보에 그랬다는 네, 거죠. 조선일보에 네. 실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은 이제 이 전체적인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 상황을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사법 정의라든가 또는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인권법 연구회라는 곳이 너무 정치적이다. 오히려 이제 사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이게 비정치적이어야 되는데 예. 이런 정치적 그룹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다 보니까 지금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법 정의라는 문제를 되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에서 이런 프레임 자체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정치적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두 가지가 마치 이제 이렇게 동등한 견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죠.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죠. 사법 정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관이 먼저 이제 이것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진실을 밝히는 행위들은 당연히 그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자들 약간 조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판사는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내부의 어떤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치게 그런 만듭니다. 강한 성격이 조선일보에 드러났던 건 굉장히 문제적이었습니다, 사실.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경향신문의 자세 또한 굉장히 주목받을 만했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했고 말씀하신 그 젊은 법사의 연구회가 어떤 성격이었고 그렇게 내부 고발을 해줌으로써 이 사건이 어떻게 농단으로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을 결정하기까지의 이 맥락과 증거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원하고 접근한다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하게 풀어줬다는 게 반면에 물론 이제 조선일보만 보거나 혹은 그 특정 신문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만 식견을 가지고 균형 잡히게 다양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이제 조선일보와는 상반된 네네. 이탄희 판사가 어떤 분인지 네네. 그걸 이제 경향신문 등에서는 잘 짚어줬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보도는 어땠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구속과 관련해서 방송 보도량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예, 보도량에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몇 주 연속 흥미롭게도 이제 SBS에서 다시 한 15건 정도로 기간 동안에 분석했던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많았는데요. 24일 당일에는 한 7 정도의 아이템이 집중적으로 이 양 전 판사에 대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좀 평균 수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평균 수치가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7일 동안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에는 보도가 사실은 없었던 날도 포함됐습니다. 예, 일일 비교 그래프를 좀 보죠. 네. 네, 지금 노란색이 SBS죠? 네네. 네. 보시다시피 27일부터 소강 상태에서 28일과 9일에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태도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당일에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시정 연설이라든가 혹은 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 전 판사에 대한 구속 사건 보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8일, 29일이면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가는 월요일, 화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도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슈가 한번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보도 중에 특이점은 있었습니까? 네네. 방송 보도 특이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지난 한 주 동안은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쏟아졌던 뉴스의 특징들조차도 양승태 구속에 대한 어떤 현장 묘사 중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워딩들도 굉장히 좀 구체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옥중에서 생일을 맞이한 양 전 판사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대기실에서 얼마 동안을 있었는지에 대한 이 사건에서 어떻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이 가미되게 되는 방송 뉴스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첨삭하는 모습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는 어떤 점에서 문제예요? 뭐 한국 언론 보도 형태의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사건 자체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제 일일이 다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 복싱 게임 같은 걸 보면 그 등장해서 링에 올라오는 것까지 처음부터 중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전체의 구도 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이러한 재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사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사실 보도, 스트레이트 보도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뭐 그게 방송 환경의 어떤 그런 제한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보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심층적 지식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하소연을 해보자면 그날 당일의 현장을 이제 생중계로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방송사의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워딩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흥미보다는 사실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진실과 그리고 그 맥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내에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SBS 같은 경우는 아까 보도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머그샷 촬영 이후에는 1.9평의 독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영화의 한 장면같이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좀 불편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SBS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경마식의 중계식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선정적인 표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보복 관련 안태근 판결,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셨다고요?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사건의 중요성과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태근 검사와 서지현 검사 그리고 최규일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종합 5개 일간지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최규일 의원에 대한 경우는 보수신문의 경우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서지현 검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태근 검사는 가해자로 이번에 네네.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네. 최규일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그 진상조사와 관련된 그런 방해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가요? 네, 검찰국장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와 관련된 진상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도적으로 이제 그 진상조사를 방해한, 진상조사 하지 말아라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결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네.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언급드렸던 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도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한 사건을 명명할 때 피해자를 앞에 네이밍을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라는 어떤 윤리나 어떤 문화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가 그 가해자로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안태근 검사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은 도드라지게 공평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쩌면 이 사건의 배후에서 그리고 현 의원으로서 현 국회의원으로서 한국당 의원으로서 최규일 의원에 대한 어떤 그 개입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성하게 심층 보도를 통해서 왜 최규일 의원의 사례가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 한 6건 정도가 나타났는데요. 보시다시피 보수신문에서는 제로네요. 네,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최규일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간략히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판결에서 최규일 의원의 책임이 인정됐다. 그렇죠. 이런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의혹을 받고 있다가 인정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저희도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이후에 오늘도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저희도 보도량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이 보도를 봐야 됩니까? 네. 공교롭게도 한 주간의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과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그 사법에 대한 판단이 과했는지 혹은 지나쳤는지 혹은 그 안에서의 과정들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과 신뢰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가 싶습니다. 너무 의혹과 혹은 프레임을 통해서 없는 연결고리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전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이 구속 사건을 볼 때 진보와 보수 언론에 대한 입장,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입장이 바뀌게 되는 김 도지사에 대한 사건을 또 다시 입장을 바꿔서 번복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럴수록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한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기는 동의를 드리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양승태 키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여과 없이 이제 보도하는 것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 이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연결되는 것이지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과 지금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에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조금 판단의 어떤 오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를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댓글 수사 또 댓글 문제가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문제와 위배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법이 이제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도하는 것이 저는 더 국민들의 유익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리가 어땠는가? 법리적으로 좀 판단을 했다면 물론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내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판사의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상황 판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또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들이 저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해당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일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잘못을 시인을 했다는 것은 팩트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아서 의외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여당부터도 있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합리적인 의심은 그 대상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를 대표해야 되는 언론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절차와 사법부의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의혹들 혹은 정치적인 수사 미사 여구들에 너무 chấp 착하거나 그것들을 또다시 사실인 것만큼 전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성판사와의 관련성을 단순히 비서실에 있었다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의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정식으로 보도하는 것들은 이제 좀 다른 문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당에서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는 걸 인용보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인용보도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대립 구도로 계속 몰아가는 것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더 재밌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역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또 대선의 공정성 시비로 이 사안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프레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의 뜨거웠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과 주장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련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여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혹은 야당에서도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 관계를 해야 되는 건 언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인용은 할 수 있대 인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문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한 상태에서의 추가 보도와 심층 보도가 연결됐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알 권리들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이쯤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입니다. 남북 도로 연결 사업에 필요한 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남북 도로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과 연료 등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의 북한 반입이 가능해졌고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연루된 탄핵소추 대상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내용 시국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판사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시국회의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영장 전담 판사 재직 당시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어서 탄핵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별세한 고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했던 위안부 피해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재판부 사정으로 오는 3월 14일로 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앞서 고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를 봤다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을 고소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전 수석 등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꼽히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 단속에 대응해서 수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돌려보며 증거를 없앴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불법 성범죄 영상을 공유해 이익을 챙겨온 웹하드 업체와 기술업체들의 모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찰의 단속에 맞서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19곳이 모여 만든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간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회원사에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수사 정보가 담긴 압수수색 영장 사본까지 공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업체는 음란물 18만 건과 업로드용 아이디 96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불법 소지가 있는 핵심 증거를 미리 없애버린 겁니다. 그 영장을 보면 장차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이 나와 있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장을 보고 그 특정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협회 측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전파한 건 현황 공유 차원이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영장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협회장 김모 씨 등 5명을 증거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남부지방의 대설특보는 해제됐다고 하는군요. 동해안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밤에 그치겠지만 밤 사이에 또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도 곧 전해주시고요. 지금 계신 곳에서 행사가 있습니까? 네, 민족 대명절 설날이 어느새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이곳 청계광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리 하늘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명절에 가족들과 즐길 음식을 준비하려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도심 곳곳에서 명절 음식이나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알차게 명절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오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장수에는 무려 11cm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임실은 9.5cm, 무주 8.5cm, 영광은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 한라산에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간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었습니다. 또 경남 지역도 눈이 얼어붙으면서 30곳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었는데요. 남부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문제는 동해안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최고 10cm의 폭설이 예상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퇴근길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영동에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